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혜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이번 시간도 비브루 와사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과거 이야기하는 챕터인데 이제 12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로였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인상이 바뀐 작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하고 노팅힐하고 노팅힐. 그 다음에 저는 붉은 돼지. 붉은 돼지. 아까 전에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저번편에. 사실 붉은 돼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거잖아요. 하야오 영화 중에 제일 푸대접 받는 영화. 제일 푸드잡 받는 영화. 왜냐면 주인공이 돼지고 못생겼고. 솔직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다 하울 멋있다고 찬양을 해주는데 붉은 돼지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짤도 안 돌아요. 붉은 돼지는 멋있다라기보다는 남자다. 네 맞아요. 사나이. 사나이다. 저는 근데 그 대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어렸을 때 봤었어가지고. 근데 한 고등학생 때 다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사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좋은 놈들은 모두 빨리 가지. 그 다음에 파시스트가 되는 돼지가 되지. 이런 대사들이 사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는 여자 울릴 시간에 헬스장을 간다. 그렇죠. 맞아요. 전 딱 붉은 돼지의 그 남자가 그 표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마초가 되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네 맞아요. 쌍마초가 되지. 그렇죠. 쌍마초의 어떤 표본이어가지고 이 정도 마초면 그냥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동경을 하게 된다 하는 게 붉은 돼지였었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저희 어머니가 로맨틱 코미디 광이에요. 어렸을 때 그 로맨틱 코미디를 자주 봤었는데 왜 저 남자가 저 여자 좋아하게 돼? 라고 맨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막 차 안에서 막 가는 과정이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장면, 그 맞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그 장면도 있고. 식당에서 나오는 명장면이죠. 보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왜 성격도 취향도 완전 적은데 반대인데 왜 이렇게 친하고 갑자기 친해졌다가 다시 또 멀어져?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그렇죠. 이 정도면 악연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거기에 설화 나오잖아요. 그 제우스 신이 그 인간은 원래 다리 4개, 뭐 팔 4개였는데 그거 갈라놓았다. 그 설화 인용되는 거 있었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지 한 3년 돼가지고 저도 한 4, 5년 돼가지고 다른 영화를 헷갈렸을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 설화를 나중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듣게 됐어요. 이게 아마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왜 사랑에 빠지느냐라는 논의가 4개 나오는데 그중에 3번째 논의일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 팔 4개, 다리 4개였는데 신이 반으로 갈라놓아가지고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반쪽을 찾아나서 영원히 찾아나게 되고 그 끝에 만나서 접합을 하게 된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이걸 하려고 만든 영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됐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노라 에프론 작가가 워낙 좋아요. 네 맞아요. 극작술이라는 게 노라 에프론 감독 보면 볼 때마다 편해.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로브 라이너 감독도 잘 찍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는 해리가 셀리가 만났을 때를 되게 좋아하는 게 뉴욕의 가을 풍경을 너무 잘 찍어요. 뉴욕의 가을 풍경 대표적인 영화죠. 그게. 네. 그러니까요. 가을 하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로브 라이너 감독이 그 작품 말고 이제 그 미저리도 연출했었고. 네, 미저리도 있었고. 어퓨굿맨도 있었었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되게 괴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괴작. 뭐 있었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연인은 괴작이 아닌 거 같고 그냥 평범했던 걸로 기억나고. 스탠바이 미가 있었네. 이건 괴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괴작은 아니잖아요. 뭐였지? 하여튼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할게요. 네네. 롬 라이너 감독이 찍었다 그래서 프린세스 브라이드도 있긴 있는데.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 이걸로 사실 이게 아마 데뷔작일 거예요. 아마 연출 데뷔작일 거예요. 네, 이거 보고 골 때 죽는 줄 알았어요. 헤비메탈 뮤지컬 영화거든요. 이 코미디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이거 다들 봐주세요. 재밌어요. 본인이 직접 나오잖아, 심지어. 네, 맞아요. 본인이 연기까지 다 하나. 원래 배우이기도 해요. 네, 배우이기도 했고. 심지어 그 더 울프 월 스트리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여하튼 그
다시 이거 돌아가자면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사실 이 장르 자체가 되게 논란이 많은 장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의 중심주의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장르가 되게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장르지만 그렇죠. 좀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 왜 퀴어에 대해서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없냐. 그리고 이 로맨틱 코미디의 사랑 자체가 너무 이성의 중심주의고 그다음에 통속적이다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어쨌건 남자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그게 사랑으로 통용이 되나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를 약간 크면서 미워할 수 없게 됐다. 그 사람들마다 그런 장르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막 대만 청춘 멜로라든지. 대만 청춘 멜로. 약간 자기가 그냥 이 장르가 되게 뻔하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좋아하는 장르가 하나씩 있다면 저는 로맨틱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이게 크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퀴어가 나온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그 프란시스 리의 신의 나라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신의 나라. 이게 티빙 아마 독점일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자, 그 반대로 어린 시절엔 좋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인상이 바뀐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초특급 어그로를 끌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이번 아마 작품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편의 제목.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하고 홍상수의 영화들이 크면 클수록 너무 싫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보지 않게 된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 자체가 2000년대에 영화를 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영화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제 영화를 쭉 보게 된 사람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 생각을 해요. 아버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 어쨌든 영화적으로 너무 대단한 감독은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영화의 어법을 새로 만들어내는 감독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메멘토까지만 해도 봐. 메멘토는 이제 겨우 꼴랑 두 번째 작품 아니에요? 잠깐. 네. 근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세계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해줬는데 언젠가는 약간 벗어나야 되는 감동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졸업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졸업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간략하게 하자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세계관에서 시간이 다뤄지는 방식 같은 게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컨대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이맥스를 다크나이트에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의 축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예컨대 그 배트맨이 그 투페이스를 구하러 갈 때, 그다음에 고든이 그 레이첼을 구하러 갈 때 이 2개의 시간이 평행 편집되면서 이 2개의 시간이 교차 편집되면서 2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영화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인셉션에 가서는 3개의 시간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스텔라에서도 3개의 시간을 바뀌고 맞아요. 덩케르크에서는 4개 인셉션이 4개의 시간이죠. 네, 4개죠. 4개.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3개. 3개. 그다음에 덩케르크 4개. 4개.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4개로 쪼개는데 이 시간은 각 인물마다 서사를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예컨대 인셉션 같은 경우는 코브와 그다음에 그 아내의 시간 이게 가장 깊숙한 차원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렇죠. 림보라는. 네.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 관계의 시간. 그다음에 친구라는 시간, 친구들의 시간, 그 같이 일하는 팀들의 시간. 그다음에 사회의 시간 이렇게 4층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세계관에서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플롯 배치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크나이트에서도 이 다크나이트라는 사람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약간 은둔자로 감춰가지고 사회를 지키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들이 나서서 이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보수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크나이트 라이즈고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두 번째 축이 나오는데 그리스 비극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행동하다가 제 운명에 꼬리에 밟혀서 죽는다. 이런 플롯 구조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게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두드리고 있는 있는 네. 것을 하는 거. 그걸 유령이라 착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이때 이 인물은 운명의 희생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있다고 한들 이 사회에서는 운명이라는 게 있고 그 운명 안에서 각자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개인이라는 거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그냥 속된 말로 하자면 닥치고 너네 살던 대로 살면 이 세계는 알아서 잘 돌아갈 거다라는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음. 그게 테넷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이런 세계관보다는 어쨌건 인간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세계관을 믿게 되는 순간에 논란의 세계관이 깨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래서 논란이 가장 경이로운 영화를 찍은 게 덩케르크라 생각을 해요. 덩케르크는 순리대로 살라고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덩케르크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인셉션의 시간, 가장 개인의 시간이 깊숙한 차원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세계의 시간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노력하고 있고 개인도 노력하고 있고 친구들 단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협력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어서 하필 이때가 이제 브렉시트가 때였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형식으로는 놀라운데 자기가 비극적인 것을 너무 그려내고 싶어가지고 그 세계관을 깔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가끔씩은 꺼림칙할 때가 있다. 그래서 크면서 좀 별로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그의 친구인 드니 빌네브가 오히려 좋은 해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드니 빌네브 감독이 사실 이제 조금씩 그 자리를 채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하고 있었던 자리를. 그렇죠. 그래서 전 드니 빌네브 감독이 최근에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1962년도 영화 중에 크리스 마커라는 감독의 환송대라는 영화 있거든. 라제때. 그 영화 30분짜리 단편 SF 영화인데 그 영화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려내고 싶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시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운명의 희생이 되는가? 이게 1962년 네 맞네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영화로는 방파제라고 이제 되어 있긴 하네요. 네. 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영어 자막이긴 하지만. 근데 뭐 자막이 그렇게까지 필요 있는 영화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뭐 지난해 마리엥바드에서라는 뭐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그 플롯 실험을 미리 해놨어요. 놀라는 걸 약간 현대화시킨 감독이고 그런 면에서 되게 놀라운 감독이긴 한데 어쨌건 이것들의 원형은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렇게까지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자는 아니다. 오히려 창조자는 오히려 더 오래 과거 전에 이미 있었다. 과거에 있었고 저는 오히려 다른 감독들이 창조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슷한 맥락에서 좀 홍상수 영화들 아니 근데 홍상수 영화 자체는 되게 놀라워요. 매 영화마다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변형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 감독 영화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홍상수 감독 영화의 추종자들이 싫어요. 아까 좀 뭔가 다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홍상수 감독의 북촌방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 유준상이 이렇게 오뎅을 먹고 있는 씬이 있거든요. 유준상이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갑자기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선생님의 영화를 따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유준상가 저희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홍상수 영화 감독의 영화들을 너무 많이 모방해가지고 홍상수 감독 영화에 본인의 반응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 연출했던 것 중.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의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 세계관이 좀 깨름직하다고 느낀 거는요. 홍상수 영화가 김민희 배우를 만난 다음에 확실히 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렇죠. 어쨌건 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해변의 세계에 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계속 검은색 그림자가 뒤따라 다닐 거예요. 이 그림도 창문 닫고 있죠. 예. 창문 닫고 있고 계속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을 텐데 아마도 이건 홍상수 감독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든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 이런 거를 어쨌건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세계 바깥에 동떨어져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계로 도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 속에 있으려 하지 않고 영화 속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홍상수 영화의 인물들이. 홍상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술만이 세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일 수 있긴 한데, 도망친 여자에서 제가 제일 끄림칙했던 부분은 엔딩 시퀀스인데, 그 김민희가 에무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파도 치는 장면. 파도 치는 장면. 근데 카메라가, 그러니까 김민희를 한번 비춘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 사람, 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영화 속 세계를 도피해 버리는 거죠. 이 영화를 찍고 있는 그 자신조차. 그러니까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죠. 저는 이런 사고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저지른 거를 책임지지 않고 영화로 도피해버린다. 그래서 강변호태 같은 경우도 이 주인공이 자기가 천사라고 부르는 이 두 사람을 이 시인과 같이 있는 쇼트에서는 관객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준상하고 권혜호가 나오는 씬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쇼트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신은 나만이 만날 수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홍상수의 영화를 오컬트라고 부릅니다. 뭐 이미 컬트 그 코드가 된 것 같긴 해요.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 홍상수 영화의 제일 위험한 점은 노동이 안 나와요. 하긴 맨날 걸어가지고 어디 뭐 먹고. 맞아요. 영화 속에서 한 번도 노동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일하는 기억이. 왜냐면 그 같은 경우도 뭔가 네. 편집실 막 나오고 사무실 나오는데 난 그 사무실에서 일한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상하죠. 그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가상의 세계고 SF인데, 심지어 하다못해 칸 영화제에서도 갔는데, 아니 칸 영화제에 가면은 네. 거기서 뭐 마켓 일을 하는 거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마켓이 아니야. 클레어 카메라. 네. 그러니까 클레어 카메라. 그것도 되게 이상한 세계관이다. 나 이거 처음.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더 이상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홍상수의 세계는 어쨌건 SF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SF. 크리스토퍼 놀란과 같은 맥락이에요. 시간 뒤집고 하는 SF인데 클레어 카메라에서도 같은 숏을 찍는데 그 다음 숏으로 편집이 될 때 주인공들이 옷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 둘은 같은 시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A 숏하고 B 숏가 시간이 이렇게 이어져 놓으면 우리가 이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별개의 시간인 거죠. 근데 이 둘이 있는 게 홍상수의 작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SF적인 세계관에서 인물들은 철저하게 찌질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찌질한 저 사람들의 세계가 현실이고, 그러므로 나도 찌질해도 된다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싫어지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홍상수 팬이라면서 제 친구를 스토킹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두 명 만났어야지. 한 3-4명 넘게 만나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주는 위험함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합리화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거를 그냥 니들이 사랑이 뭔데라고 하면서 관념적인 영역으로 돌려버린다? 우리가 대화로서 해결해야 될 영역을 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홍상수가 물론 형식적으로 너무 놀라운 감정이 많은데 그 내용에서, 물론 요즘에는 소설가 영화를 제가 아직 안 봤고, 그 소설가 영화 전편에 당신 얼굴 앞에서는 진짜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 이전의 영화들에서 만들어낸 해악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인트로덕션 이후로는 지금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사이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패스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무리 계속 상을 받고 있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홍상수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형식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보통 홍상수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 형식만 얘기하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재회연덕이랑 네. 지금 하고 그때는 틀리다가,
거의 사실 형식에 관련된 영화니까 하나는 편지를 쏟았고 그거 순서대로 영화를 전개하는 거고 하나는 이프 완전 이프 같은 거죠 네, 그냥 맞아요. 왓이프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홍상수 영화는 놀라운 거 맞아요. 그렇죠. 물론 홍상수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폐악취를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싫어질 수는 있지만 저도 차라리 이 두 작품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작품 자유연덕하고 자유연덕하고 지금 막 그때는 틀리다. 요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감독의 최정점이 여기였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하고 거기까지. 자유연덕 거기나 거기까지. 네, 딱 중기작들이 좋았어요. 그러네요. 지금은 뭐 괜히 뭐 내부 평점 뭐 그거 신경 쓸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이후로 뭔가 좀 계속 뭔가 그냥 하네 그냥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냥 의식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해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느낌 있잖아요. 네. 올해 영화를 하나 채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옛날에 뭐 YCU도 어느 에피소드를 계속 채워야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녹음해야지 계속. 네, 맞아요. 자의적이건 타의적인 건 아무튼 간에 나는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만들어야 돼.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1년에 한 편씩 영화 찍어야 돼. 그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저는 홍상수 영화를 다 봤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보고 가는 거는 무지한 짓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안 보고 그냥 뭐 불륜이네 뭐네 하면서 네. 그거는 제가 오늘 사실 논의에서는 뭐 저는 뺐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질문 거의 20분 했어. 거의 2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래 다른 걸 빨리 하죠.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14번째 질문입니다.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는 작품이 있다면 이제 보고 났는데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서워서든 좋아서든 네. 나빠서든 영화 여러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은 라스트 나잇 인 소호고요. 이건 뭐 좋아서인가요, 나빠서인가요? 너무 좋아서. 무서운 거. 야. 너무 좋아서 이걸 보면서 진짜 꿈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 진짜 끔찍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라스트 매우 나잇 인 소호. 끔찍하죠. 네. 매우 끔찍한데 저는 라스트 나잇 인 소호를 진짜 어디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영화예요. 왜냐하면 라스트 나잇 인 소호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크리스토퍼 놀란과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 썰프는 너무 기므로 네, 여튼 이거하고 그 이전에는 너무 좋아서 잠 못 이뤘던 영화 언더 더 실버 레이크하고 레토가 있습니다. 언더 더 실버 레이크. 레토. 그린나이트도 있다. 그린나이트. 그다음에 제일 처음 약간 사실 저는 문예창 작가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소설 쓰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네네. 근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준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 2049. 그래서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고 나면 이 영화에 대한 감흥을 잊어버릴까봐 밤새 걸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걷는. 그러니까 신촌 메가박스에서 11시 20분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한 2-3시쯤에 끝났겠네. 네, 2-3시쯤에 끝났는데 집이 일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산까지 걸어갔어요? 아니야, 걸어가진 않았고 그냥 주변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하고 있었어요. 주로 가시는 장이 신촌 메가박스인가요? 이러고. 네, 신촌 메가박 지금은 신촌 살기 때문에 신촌 메가박스하고 네. 신촌 CGV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요? 레아이카 시네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군요. 근처에서 이제 혹시나 앉아 있는데 뭐 멍 때리고 앉아 있다. 네, 시네큐브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네, 멍 때리고 있다. 네, 그러면 될 네. 것 같고. 다음 질문입니다. 미성년 시절에 어쩌다 처음 본 성인 영화는 뭘까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늙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그때 거침없이 봤어요. 네. 그냥 제일 처음 봤던 거는 새끼. 그다음에 그 뒤로 저는 1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그냥 동네 도서관에 있었는데 동네 도서관. 동네 도서관 시각자료실에서 그냥 18세 영화를 그냥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아니 그 검사 안 해요? 민증? 민증 검사 안 해가지고. 아니 뭐야 이거 어느 도서관이야? 근데 거기서 뭐 18세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빠르죠? 13번이 너무 느렸어. 그렇죠. 근데 13번은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저는 영화 분석 수업 들으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왜 싫은지를 2시간으로 발표했었단 말이에요. 발표를 하셨구나. 네, 2시간 동안. 성적 어떻게 나왔나 이러고. 에이플 나오긴 했는데. 역시 에이플 나올 것 같았어. 저걸 2시간 동안 하면은 에이플이야 무조건 저거는. 네, 숏바이 숏을 해가지고 이 숏에서 이거.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의 가장 놀라운 숏들은 아니 근데 2시간씩이나 주긴 주나요? 발표 시간을? 나 교수가 무한정 땡 잡은 것 같은데 거의 앉아서. 네. 나 그냥 청강도 일랬는데 내가 교수가 내가 거의 그랬을 것 같은데.
프레젠테이션 50장이었었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모든 작품들을 다 제가 그때 봤었어요. 이거 중간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막 30분 쉬고 막 중간에 한 네. 20분 쉬고 다음 시간 앉아. 그러니까요. 쉬었다 하자 쉬었다. 3시간 연강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여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진짜 애증의 감독인 것 같아요. 약간 제 주변 또래 영화 좋아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경이감들이 사라지면서 사라지는군요. 경이감들이 좀 점차 줄어들면서 내가 약간 영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기. 그 확실하게 끊어졌던 게 아마 테넷이었지 않을까. 다들 약간 완전히 이제는 네, 벗어나 되겠다. 더 벗어나도 되겠다 하는 게 테넷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다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테넷은 BL 영화로서는 훌륭하지만 시간 여행 영화로서는 그냥 백투더퓨처의 변형이죠. 기출. 변형기출이죠. 백투더퓨처. 너 백투더퓨처 엄청 생각났어 그것도. 네, 맞아요. 여러 번 꼬네 백투더퓨처를. 원이랑 투랑 쓰리 한 번에 틀어먹네. 거의 그런 느낌. 맞아요. 저도 원, 투, 쓰리 그냥 원, 투, 쓰리 세 개 연속 틀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제 생각에 그냥 그 007 시리즈를 본인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든 영화. 007 하고 싶었을 거야. 본인도 어지간하면 007 안 하고 싶은 감독이 어디 있어 영국 쪽에. 그러니까요. 그냥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 토마디랑 같이 이제 007 새 시리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리 후쿠나가는 그냥 트루 디텍티브 4를 찍고 근데 트루 디텍티브 4는 베리 젠킨스가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이제 저기는 이제 아카데미랜다. 아카데미도 사실은 이제 받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놔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이너리티나 이런 거를 좀 놔야 돼. 몇 개를 좀 놔야 돼. 놔두고 그래서 지금 오펜하이머를 그래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돼요. 맞아요. 오펜하이머는 진짜 자기가 오스카 받기 위해서 만든 영화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니면은 굳이 이걸 본인이 건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펜하이머를 본인이 왜 건들지? 사실 덩케르크도 사실 노린 느낌이었어요. 노렸죠. 감독상 후보에 있었으니까 일단. 네, 맞아요. 제 생각에 오펜하이머는 이건 100% 노린 거야. 노린 거기도 하고 그다음 오펜하이머 생에 어떻게 시간 여행을 또 우겨 넣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펜하이머 시간 여행을 플롯으로 우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네, 맞아요. 약간 교차 편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겨 넣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양반이 안 건드리면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플롯 장난 안 건드리면 개성이 없어요. 그럼 모르겠까요. 우리가 그 맨 첫 영화 미행이었나요? 네, 미행. 미행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그걸 안 건드리면은 그렇죠. 그 프레스티지 같은 영화가 약간 작법의 시초 같은 거고. 프레스티지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이 약간 외주받은 영화 아닐까? 맞아요. 느낌. 프레스티지와 인썸니아. 인썸니아. 둘이 이거는 외주받은 느낌. 확실히. 외주받는 느낌인데 프레스티지는 그래도 논란이 상업 영화 속에서도 자신의 플롯을 견딜 수 있다. 상업 영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영화였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나는 상업 이제 자본 들어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죠. 다크나이트가 너무 과평가를 받아서 끝까지. 네. 자 이제 16번째 질문이고 섹스피터 3는 영화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16번째 질문이요.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 장면은 뭔가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많이 고민해서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기로 이거는 좀 많이 줄여서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 장면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그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이 연출한 폭풍의 언덕 있고 그다음에 폭풍의 언덕이 많네요. 네, 뭐 검색하면은 뭐가 많네요. 네. 동명이인의 영화가 뭐 티모시 달튼 주연의 영화도 있고요. 네, 뭐가 좀 있어요. 네. 2012년도 영화. 2010. 카야 스코델라리오. 네. 워더링 하이츠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워더링 하이츠가 되게 기이한 소설인데,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쨌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라는 되게 야만적인 사랑을 다루는 소설인데, 네. 이걸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기독교 아줌마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에서 생기는 서술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묘한 긴장감 같은 게 있는 소설이에요. 저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영어 못하는데도 집에 원서로 사두고 찔끔찔끔 읽고 있는 소설인데, 근데 이걸 영화화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그 둘의 야만적인 사랑 자체, 야만적인 사랑을 할 때 나오는 대사가 히스클리프 널 사랑해. 너가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고 난 너가 죽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거야. 막 이런 대사를 막 내뱉는 커플이에요. 근데 이거 영화 대사로 해봐요. 오글거려 죽죠.
그래서 그 이 과잉된 감정, 음. 끝까지 과잉된 감정을 영화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은 대사를 거의 안 넣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뭔가 평점이 낮군요. 전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왜 이렇게 낮나 했는데 대사가 별로 없구나. 대사도 없고 아,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 뚜렷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가 많아요. 작가에 대한 모도가 있냐,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가 좀 많네요. 그리고 히스클리프가 되게 흑인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네, 여기 그것도 원작에서도. 있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흑인 캐스팅을 해버렸어요. 음, 그 다음에 되게 히스클리프가 되게 과격하게 여자를 다루는 장면도 있는데 그것도 다 빼버렸고 뭐 동물 같은 거 뭐 찍은 게 있나요? 동물 장면에 동물이 웬 수졌냐고 막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맞아요. 뭐 그게 있군요. 근데 뭐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은 네. 근데 이번에 카우 찍었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네. 네, 이 감독이 되게 자연 친화적인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의 언덕 오프닝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창문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뭐 글씨 새겨져 있어요. 캐서린 히스클리프. 그에 다시 뭐 창문 나와요. 자연 나와요.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은 그 대사가 과잉되어 있던 소설인데 그 대사가 과잉된 걸 딱 빼고 이거 어떻게 영화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감독의 답은 자연의 변화로서 이들의 감정을 드러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인물들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바람이 불어요. 창문이 다 껴요. 그다음에 막 안개가 껴요. 개가 짖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그 막 격동하는 소리로 인해서 이 인물들이 했어야 될 대사들을 상상하게 돼요. 아하. 전 이게 이 영화를 2009년쯤에 봤는데 네. 좀 늦게 봤죠. 2012년에 개봉을 치고는 매 장면이 와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닝 씬에서 그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거친 문자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이 영화의 그냥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잘 드러내줘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좋은 오프닝 씬은 영화가 연출해내는 어법을 미리 예견을 해주고 영화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네.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전 좋은 오프닝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폭풍의 언덕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어쨌건 죽어서 그냥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사라지리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자연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어법,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줬기 때문에 훌륭한 오프닝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랑 비슷한 결의 오프닝 씬은 최근에 나온 퍼스트 카우의 오프닝 씬. 그리고 또 하나의 오프닝 씬은 드라이브. 니콜라스 빈딩 레플의 드라이브. 수익 이거 보고 안 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사상 가장, 저 솔직히 영화 역사상 가장 섹시한 오프닝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꼴추네. 아무튼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빼놓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너무 우아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저 드라이브가 서부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부극 같은 구조를 지닌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 인물이 얼마나 멋있는 인물인지,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만 하는 인물이라는 거, 되게 고독한 영웅이라는 걸 너무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박진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감독이 내가 흔한 그 살인 청법자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인 청법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네. 운전수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난 멋있게 찍는 거에만 집중할 거다. 이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포부라 생각을 해가지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전 드라이브, 물론 니콜라스 빈딩 레프는 드라이브 이후로 망했지만 뭐 배우들은 잘 됐잖아요 이러고. 네 맞아요. 캐니 멀리건도 그렇고 다 잘 됐잖아 다 이러고. 잘 되고 오스카 아이작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심지어 논 펄머 아저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뭐였지? 예. 그 돈루겁에서도 나오고. 돈루겁에서. 그리고 드라이브는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키스신이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멋있는 키스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화 멋으로만 승부하는 영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영화. 그래서 좋은 영화예요. 이 감독이 아마 최근작이 그거였죠. 네온데몬. 네, 네온데몬. 하고 그다음에 조용하시네요. 아마존 드라마 찍었다는데 그게 또 망했어. 별로 안 좋군요. 네. 1화만 레전드고 나머지가 망했다고. 1화만 레전드고 나머지면 그렇군요. 이 감독이 좀 금발 백인 여성의 벗은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그거에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17번째 질문이고요. 좋아하는 그렇다면 엔딩 장면. 네. 엔딩 장면을 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네. 압축형 엔딩, 압축형, 그다음에 폭발 엔딩, 폭발, 그다음에 그러니까 열린 엔딩, 오픈 엔딩. 네. 오픈 엔딩, 열린 엔딩. 그래서 폭발 엔딩이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용어인데, 용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끝나버리는 엔딩. 무슨 뭐 저건가요? 뭐 야인 시대에서 폭발하면서 무슨 뭐 심형물 뭐 폭발하듯이 끝나는 그건가? 네, 맞아요. 거기서 따온 것 같아가지고 순간. 네, 거기서 따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잘 쓰면 잘 쓰면 예술이에요. 잘 쓰면 예술이죠. 네. 근데 잘 쓰는 영화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치트키 완전 저건 치트키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현하는 영화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루이스 부뉴엘의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고 1980년대 블랙 코미디가 있어요. 1980년에 시작된. 네. 근데 그 영화는 약간 부르주아 남성이 콘치타라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 욕망 하나로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영화예요. 그리고 콘치타는 계속 이 남자를 놀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이 둘이 파리의 어떤 골목에서 그 손잡고 걸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터져요. 뭐야? 뭐야? 근데 전 이게 진짜 훌륭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주아라든가 이런 대기업 자본가들이 네. 어쨌건 대중문화를 그냥 문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문화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광고라든지 뭐 대중문화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사랑마저 스며들고 그리고 청년의 그 20대의 사랑마저 뺏게 됐을 때 이 사회는 지옥이 될 거라는 감독의 비전 같은 게 보이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세계는 무너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폭발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폭발하는 장소가 파리 아케이드라는 장소거든요. 근데 아케이드는 그러니까 파리라는 도시가 원래 그냥 좀 난잡한 도시였어요. 빈민들이 많이 살고 그 레미제라블의 그 파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레미제라블에서 이렇게 바리케이드 설치를 하고 도로 갈아엎으면서 혁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 파리의 빈민가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망 3세라는 사람이 파리라는 도시 자체를 재구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케이트가 들어설 수 없게 도시 골목을 빽빽하게 이렇게 재구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골목들 사이에서 난 길이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드에서는 되게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뭐 벤야민이라는 철학자가 이 아케이드를 돌아다니면서 쓴 수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약간 자본주의의 공간 같은 곳이에요.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는. 근데 이 공간 내에서 이 두 인물을 폭발시켰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 끝나라. 이거거든요. 이 엔딩의 구도를 그대로 따온 영화가 저는 설국열차라고 생각을 해요. 성열차가 사실 폭발하는 엔딩. 맞네. 이렇게 생각해 폭발하는 엔딩이 맞네요. 그렇죠. 사람들 보고 나서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나오는 순간이었을까. 내가 아까 전에 나 뭐야 이런 거 똑같잖아. 그래, 또 하나는 키스미 데들리라고 1955년도 영화가 있어요. 1955년. 느와르 영화거든요. 네네. 근데 느와르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컬트 미스테리예요. 키스미 데들리의 가장 유명한 씬이 있는데 상자 같은 걸 두고 사람들이 계속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자가 열린 순간 상자에서 갑자기 빛이 새어 나오고 펄프 픽션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오마주한 게. 키스미 데들리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핵폭발 같은 것들이 그 시대의 가장 큰 요소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상자 열리는 순간에 집이 핵폭탄 모양을 터져요. 미국의 시스템을 쫓아가는 영화예요. 그 키스미 데들리가. 그렇죠. 근데 미국의 시스템을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핵폭탄 터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회는 망했다. 했는데 그 폭탄 터지는 걸 보고서 두 주인공이 해변으로 가요. 그다음에 해변으로 가서 서로를 끌어안 다음에 그냥 흑흑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텅 빈 사람들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아마 세계가 이렇게 멸망해가는구나. 펑 소리 없이 그냥 흐느끼는 소리만으로 라고 세계 1차 대전의 참상을 묘사한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펑 터지는 거 이후에 핵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숏을 돌려가지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그냥 죽을 듯이 키스를 하고 있는 씬? 그게 이러한 감정선의 묘사라는 거죠. 핵폭탄이 터진 후에는 이 사회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이 흑흑거리면서 사라져가고 말 거다. 그래서
영화 내 세계관을 전부 다 파괴시키면서까지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엔딩이 진짜 용감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슷한 걸 한 게 뭐 오손 LG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나 오손 LG의 소송 재밌으니까 보세요. 그냥 얘기는 안 하고. 키스 미 들리는 웨이브랑 왓챠에서 네,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무슨 엔딩이었죠 이제? 다음 이제 그 압축형 엔딩. 압축형 엔딩. 아니, 프란츠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란츠. 압축형 엔딩은 문학에 더 주로 쓰이는 거거든요. 네. 상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마광수라고 옛날에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윤동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상징이라는 하나의 원관념에 여러 생각들이 스쳐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동주의 그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위가 일어나요.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거친 다음에 인물이 갑자기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 이걸 보고 관객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그 소설이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인데 그냥 맹인 노인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맹인 노인하고 그 주인공이 갑자기 맨 마지막에 같이 대성당 그림을 그려요. 이게 화해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서로를 돕는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행위 하나로 인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말을 어렵게 하나요 제가? 이론서 오늘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란츠의 엔딩에서 그러니까 프란츠라는 인물 자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이 남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하러 온 남자의 사랑을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남자에게 사랑받았는데 이 남자는 사실 약혼녀가 있었고 이 여자는 이 약혼녀가 있었다는 걸 알고 절망에 빠진 다음에 프란츠가 그러니까 전쟁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그림을 보러 갔는데 그 그림이 에드와르도 만의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해가지고 죽은 남자가 침대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남자가 이 그림 좋아하냐고 물어요. 당신도 이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네,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하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저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엔딩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때 이 그림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프란츠가 이 그림을 보고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란츠를 잊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프란츠를 다시 떠올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안에 있는 자살한 남자는 프란츠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여자는 프란츠 잊었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자체를 보고 있다는 거는 프란츠를 기억하고 있다. 아니면 이 여자가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이 그림을 좋아해줘라고 하면서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숀 리버스 쇼로 끝나거든요. 이 여자가 이 그림을 보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때 이 여자는 자기가 좋아했던 아드링이라는 남자에 대한 마음을 단념했을 때 마음속으로 그 남자를 죽여서 자살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엔딩을 되게 좋아합니다. 프란츠가 제일 모범적인 엔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란츠는 TV랑 왓챠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와, 저희가 이번 시간은 조금 많이 길었어요. 네. 나도 모르게 좀 길었고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한 30분 정도를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딘의 설명하고 4번 해야죠. 네, 운딘의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운딘의 설명 다음 시간 하죠. 네. 기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